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하늘이 무심하게도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아 온 산천이 붉게 타들어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해의 가뭄은 어찌나 지독하던지 마을 앞을 흐르던 가을은 바닥을 드러내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고 산짐승들도 목이 말라 민가로 내려오다 쓰러지곤 했습니다. 봄이 왔으나 꽃이 피지 못했고 여름이 되었으나 매미조차 울 힘이 없어 고요하기만 했던 그 삭막한 마을에는 흙먼지만이 뿌옇게 날리며 사람들의 한숨과 뒤섞여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논밭의 곡식은 일찌감치 말라 비틀어져 추수할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 소나무 껍질을 벗기거나 풀뿌리를 캐어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은 지 오래였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마저 배고픔에 지쳐 잦아들던 그 참혹한 시절에 마을 가장 깊은 골짜기에 쓰러져가는 초갓집 한 채가 위태롭게 버티고 서 있었더랍니다. 그 초갓집에는 10살 난 소녀 순이가 병든 아버지와 어린 두 동생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순이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성이 지극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마저 시름시름 알아눕게 되자 순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야만 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심리 밖 웅덩이까지 가서 물을 길어오고 온 산을 헤매며 먹을 수 있는 풀이라면 무엇이든 뜯어와 죽을 끓여 아버지와 동생들을 먹였습니다. 자신의 배는 텅 비어 꼬르륵 소리가 요란해도 순이는 동생들이 묽은 풀죽이라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남몰래 부엌에서 물 한 바가지로 줄인 배를 채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 약 한 첩 써보지 못한 채 기침소리만 깊은 밤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읍내 장터에 나갔던 이웃집 아저씨가 무거운 표정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그것은 읍내의 거부인 최부자 댁에서 일할 어린 계집종을 구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흉년에 잎 하나 도는 것도 어려운 시절이라 사람을 사는 일이 드물었으나 최부자 댁에서는 워낙 일손이 부족하여 쌀 한 가마니를 내걸고 부지런하고 야무진 아이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쌀 한 가마니라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딱 벌리며 놀라워했지만 그 누구도 선뜻 자신의 딸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팔려가면 죽을 때까지 남의 집 종살이를 면치 못할 것이며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엌 한 구석 쌀독의 바닥을 긁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텅 빈 집에서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를 듣고 있던 순이의 귀에는 그 소식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달빛이 문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녘에 조용히 일어나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당장 쌀이 없으면 어린 동생들은 굶어 죽을 것이고 아버지 또한 약 한 번 드시지 못하고 돌아가실 것이 뻔했기에 순이는 자신이 희생하여 가족을 살리기로 모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운명이었으나 순이는 눈물을 꾹 참고 아침이 밝자마자 이웃집 아저씨를 찾아가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저씨는 펄쩍 뛰며 말렸지만 순이의 눈빛이 너무나 단단하고 결연하여 끝내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중개인에게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읍내에서 사람이 나와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쌀 한 가마니를 마당에 내려놓았는데 그 쌀가마니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순이의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쌀가마니를 보고서야 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차리고는 병든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통곡을 하였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처절하던지 듣는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못난 애비가 죽어야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쌀가마니와 바꾸다니 이게 무슨 천벌 받을 짓이냐 하며 아버지는 땅을 치고 울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습니다. 순이는 울부짖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가서 밥도 배불리 먹고 좋은 옷도 입을 테니 걱정 마세요. 이 쌀로 동생들 죽 쑤어 먹이시고 아버지 약도 지어 두셔서 꼭 건강해지셔야 해요. 제가 나중에 꼭 다시 돌아올게요. 순이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거짓말을 했지만 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을지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동생들은 그저 하얀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철없이 좋아라 춤을 추고 있어 순이의 마음을 더욱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마을은 여전히 잿빛 하늘 아래 잠겨 있었고 바람은 마른 나뭇가지를 흔들며 스산하게 불어왔습니다. 순이는 자신이 입던 헌옷을 깁고 기워 동생들에게 입히고 마지막으로 부엌에 들어가 정성스럽게 쌀밥을 지어 아버지와 동생들의 밥상에 올렸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쌀밥은 꿈에서나 그리던 것이었지만 순이는 목이 메어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순이는 보찜 하나를 달랑 메고 마당으로 나섰는데 그 보찜 안에는 낡은 저고리 한 벌과 빗 한 개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방문지방을 잡고 기어 나와 순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으나 순이를 데리러 온 사람들은 매몰차게 순이의 등을 떠밀며 재촉했습니다. 갈 길이 머니 서둘러야 한다 해 지기 전에 읍내에 닿으려면 부지런히 걸어야 해.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순이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집을 나섰고 흙담 너머로 보이는 집안의 풍경을 눈 속에 담으려는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잡초 하나 깨진 장독 뚜껑, 그리고 자신을 부르며 우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선 동생들은 누나가 어디 좋은 곳에 가는 줄 알고 손을 흔들었지만 순이는 그 모습을 참아 똑바로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나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고 어떤 할머니는 몰래 훔친 눈물을 옷고름으로 닦으며 순이의 손에 찐 감자 하나를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가서 몸성이 잘 있어야 한다. 모진 세상살이 독하게 마음먹고 버텨야 해. 마을 어른들의 걱정 어린 말들이 순이의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을을 벗어나기 직전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에 다다랐을 때 순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숱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 반들반들해진 흙길 위로 모가 나고 못생긴 검은 돌멩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런 쓸모도 없어 보이고 누구의 눈길도 끌지 못할 그 투박한 돌멩이가 어쩐지 순이의 처지와 닮아 보였습니다. 순이는 허리를 굽혀 그 돌멩이를 주워 들었는데 따가운 햇볕에 달궈진 돌은 따뜻하다 못해 뜨겁기까지 했습니다. 그 온기가 마치 고향의 품처럼 아버지의 투박한 손길처럼 느껴져 순이는 저도 모르게 그 돌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내가 이 마을을 떠나도 이 돌멩이만은 나와 함께 가겠지. 고향의 흙냄새가 밴 이 돌을 보며 언젠가 꼭 돌아올 날을 기다릴 거야. 순이는 그 못생긴 돌을 보찜 깊숙한 곳이 아닌 품속 주머니에 소중하게 갈무리에 넣었습니다. 길은 끝없이 이어졌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동안 순이의 고무신은 흙투성이가 되고 발뒤꿈치는 까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며 순이는 자신이 살던 마을이 점점 작아져 하나의 점이 되고 마침내 산모퉁이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 올 때면 마을 할머니가 주신 감자를 조금씩 베어 먹었고 다리가 아파 주저앉고 싶을 때면 주머니 속에 그 딱딱한 돌멩이를 꽉 쥐어보았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돌의 거친 감촉이 순이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울지 말자, 울면 지는 거야. 나는 쌀 한 가마니 값을 해야 해. 그리고 반드시 살아서 다시 이 길을 걸어 집으로 갈 거야. 어린 소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읍내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해서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야 저 멀리 기와집들이 즐비한 읍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웅장한 기와집들과 북적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에 순이는 잔뜩 주눅이 들었지만 꽉 쥐고 있는 주먹만은 풀지 않았습니다. 순이를 데려온 사람들은 최부자 댁의 높은 대문 앞에서 멈춰섰고 육중한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그 안에서 험상궂게 생긴 하인들이 나와 순이를 맞이했습니다.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순이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낯선 행랑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은 순이는 주머니에서 그 검은 돌멩이를 꺼내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 속에서도 돌멩이는 여전히 고향의 온기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최부자 댁에서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고달프고 혹독하여 10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수많은 식솔들의 밥을 짓고 빨래터에 나가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주인마님은 까다롭기 그지없어 조금만 실수를 해도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고 선배 종들은 새로운 순이를 부려먹으며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 어떤 모진 구박과 힘든 노동 속에서도 입 한번 뻥끗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냈습니다. 밤이 되어 지친 몸을 눕힐 때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 신음이 절로 나왔지만 순이는 언제나 머리맡에 그 못생긴 돌멩이를 두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 돌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기침소리와 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고단한 하루를 잊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지만 고향에 대한 순이의 그리움은 조금도 바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자라고 머리가 굵어질수록 고향 산천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흉년이 지나고 풍년이 들어도 순이는 자신을 팔아넘긴 가난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저 가족들이 무탈하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최부자 댁의 넓은 곳간에 쌀이 가득 쌓여가는 것을 볼 때마다 자신이 보낸 쌀 한 가마니로 동생들이 배를 채웠을 그날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때로는 부엌 아궁이 불빛 앞에서 때로는 빨래터에 흐르는 물살 위에서 순이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주머니 속의 돌멩이가 견뎌라 순이야. 견뎌야 돌아간다 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부자 댁에 큰 잔치가 열려온 집안이 떠들썩하고 일손이 부족하여 정신이 없던 때였습니다. 순이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느라 기름 냄새에 절어 있었는데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손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중에는 거만한 양반들도 있었고 점잖은 학자들도 있었으나 순이의 눈에는 그저 자신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설거지를 하던 순이의 곁으로 한 점잖은 노비 출신의 집사가 다가와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너는 어린 나이에 어찌 그리 눈빛이 깊으냐? 고향 생각이 나서 그러느냐? 순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아닙니다. 그저 일이 고되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는 순이의 품속이 불룩한 것을 보고는 그 안에 무엇을 그리 소중히 품고 있느냐, 혹시 훔친 떡이라도 되느냐 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순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품에서 조심스럽게 그 돌멩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집사는 그 투박하고 못생긴 돌멩이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엇이냐? 보석도 아니고 그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아니더냐? 순이는 돌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고향입니다. 쌀 한 가마니에 팔려 나오던 날 마을 어귀에서 주운 돌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제가 숨을 쉬고 이것이 있어야 제가 언젠가 돌아갈 길을 잃지 않습니다. 순이의 말에 집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천한종의 신분이지만
그 마음 씀씀이가 양반집 규수보다 더 귀하고 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집사는 순이를 남몰래 도와주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막아주기도 하며 순이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순이는 그렇게 낯선 타향에서 차가운 돌멩이 하나와 따뜻한 사람의 정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10년이 지나고 다시 10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바뀐다는 20년의 세월 동안 순이는 소녀에서 처녀로 그리고 성숙한 여인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많이 변하여 부자댁의 가세도 예전만 못하게 기울었고 반대로 순이의 지혜와 성실함은 널리 알려져 읍내의 큰 상단 주인인 젊은 상인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상인은 순이의 맑은 영혼과 강인한 생활력에 반하여 끈질기게 구원하였고 결국 순이는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그 상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에서 부유한 상단의 안주인이 된 순이였지만 그녀는 결코 거만해지거나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20년 전 떠나온 그 가난한 상월 마을과 늙으신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품속에 있는 그 돌멩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순이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오랜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제게는 평생의 한이이자 꿈이 있습니다. 제가 팔려와 가족을 살렸던 그 고향 마을에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가서 아버지는 살아계신지 동생들은 어찌 되었는지 꼭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남편은 순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당신이 원한다면 쌀을 1000가만이라도 싣고 갑시다. 금이 환영하여 당신의 효심을 세상에 알립시다. 그렇게 하여 순이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으리으리한 가마와 수많은 하인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곡식과 비단을 가득 실은 수레들이 줄을 지어 섰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행렬 속에서 순이가 가장 소중하게 챙긴 것은 비단도 보석도 아닌 낡고 헤어진 보자기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그날처럼 여전히 투박하고 못생긴 검은 돌멩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보자기를 보고 의아해하며 수군거렸지만 순이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곧 그 돌멩이가 제자리를 찾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고 쏘아 올린 화살과 같다고 하더니 눈물로 얼룩졌던 보릿고개 시절이 지나고 어느덧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붉은 황토가 드러나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던 메마른 땅에는 다시 푸른 생명이 돋아났고 해마다 가을이면 황금빛 나락이 물결치는 풍요로운 들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더욱 굵고 튼튼해져서 가지를 넓게 들이우며 오가는 사람들에게 넉넉한 그늘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지붕마다 탐스럽게 익은 박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감나무에는 홍시가 붉은 등불처럼 매달려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평화로운 풍경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도 예전의 검은 근심은 사라지고 넉넉한 인심과 웃음이 피어나 마치 20년 전에 그 끔찍했던 흉년은 아주 먼 옛날 이야기 속의 일인 양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쌀 한 가마니에 팔려가던 그 어린 소녀 순이의 애처로운 뒷모습이 아련한 안개처럼 남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고 청명한 가을날 오후 고요하던 마을에 갑자기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낯선 웅성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놀던 아이들이 뽀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와 숨가쁘게 소리쳤는데 저기 읍내 쪽에서 대단한 행렬이 오고 있어요. 임금님, 행차 같은 가마가 오고 있다고요. 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도 빨래터에서 방망이질하던 아낙네들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을 입구로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과연 저 멀리 신장로 끝에서부터 울긋불긋한 깃발이 펄럭이고 짐을 가득 실은 수레와 건장한 하인들이 줄을 지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중심에는 네 사람이 매는 화려한 비단 가마가 위풍당당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생 본 적 없는 으리으리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마치 꿈을 꾸는 듯 멍하니 그 행렬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행렬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마을 사람들의 눈은 휘둥그레졌는데, 수레 위에는 윤기가 흐르는 쌀가마니와 색색의 비단, 그리고 귀한 생선과 고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장선 하인이 목청을 도두어 이 댁마님께서 고향을 찾아오셨다, 길을 비키시오 하고 외치자 사람들은 홍해 갈라지듯 양옆으로 물러서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찾아왔다니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우리 마을에 저런 귀한 분이 살았었던가 하며 저마다 궁금증을 쏟아냈습니다. 마침내 행렬이 마을 한가운데 옛날 순이가 떠나던 그 느티나무 아래에 멈춰 섰고, 가마꾼들이 조심스럽게 가마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방이 숨죽인 가운데 비단 휘장이 천천히 걷히고 꽃신을 신은 하얀 발이 사뿐히 땅을 디디며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고운 비단 저고리에 쪽진 머리를 하고 얼굴에는 기품이 흘러넘치는 영락없는 귀부인의 자태였습니다. 사람들은 눈부신 그녀의 모습에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쭈뼛거리고 있었는데, 여인이 고개를 들어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눈가의 물기가 어린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20년 전 쌀 한 가마니에 읍내 최부자 댁으로 떠났던 개똥인의 딸 순이입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어릴 적 그 맑고 또랑또랑하던 음색은 여전했습니다. 그제야 마을의 나이 지긋한 노인들이 무릎을 치며 반가워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그 효녀 순이가 아니냐? 살아서 돌아왔구나. 이렇게 훌륭한 마님이 되어 돌아왔어. 사람들은 앞다투어 순이의 손을 잡으려 했고, 순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잊혀가던 그 가여운 소녀가 이토록 귀한 모습으로 금이 환영했으니 마을 전체가 경사라도 난 듯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순이의 고운 얼굴과 화려한 옷차림에서 점점 그녀의 품속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는 금비녀를 꽂고 손가락에는 옷가락질을 낀 귀부인이었지만, 정작 그녀가 가슴에 가장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는 것은 금덩이도 보석 상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고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역력한 아주 낡고 더러운 무명 보자기 하나였습니다. 그 보자기는 순이의 화사한 비단 옷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듯한 흉물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던 것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저게 뭔가 마님께서 왜 저런 더러운 걸 들고 계시지? 혹시 저 안에 엄청난 보물이라도 들어있는 건가 하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낡은 보자기를 마치 갓난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어루만질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인파 속에서 매서운 눈초리로 순이를 노려보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마을에서 심술궂기로 소문난 최씨 아지매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던 그녀는 나이가 들어서도 그 고약한 심보를 버리지 못하고 더욱 표독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최씨 아지매는 순이의 화려한 행차를 보며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는데, 순이가 품에 안은 그 더러운 보자기를 보자마자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안악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흥 저것 좀 봐. 부잣집 마님이 되었다면서 저런 거지들이나 쓸법한 걸 들고 다니는 꼴이라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 진짜 귀부인이라면
저런 걸 만지지도 않을 텐데 말이야.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고 질투심에 불타는 혀는 독사처럼 날름거렸습니다. 최 씨 아지매의 말은 순식간에 옆 사람에게 또 그 옆 사람에게로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순이를 반기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참 이상하네. 옷은 비단인데 손에 든 건 걸레 조각 같으니 혹시 저 안에 남에게 보이면 안 되는 흉측한 것이라도 들었나. 사람들의 호기심과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순이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보자기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만난 고향 사람들에게 따뜻한 환대를 기대했으나 돌아온 것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뿐이라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짐짓 태연한 척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옛집이 있던 골짜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순이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녀를 따르던 하인들이 짐을 맨 채 뒤를 따랐고 마을 사람들도 홀린 듯 그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옛집은 다행히 허물어지지 않고 먼 친척이 관리를 해주어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 썩어가던 초가지붕은 말끔하게 이영이 얹혀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 대신 가을 국화가 심어져 있어 순이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대문 앞에 선 순이는 감회에 젖어 잠시 멈칫하더니 뒤따라온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기쁜 날입니다. 제가 가져온 술과 고기로 잔치를 벌일 테니 모두 마음껏 드시고 즐겨주십시오. 순이의 말에 하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멍석을 깔고 잔치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술동이가 열리자 사람들은 언제 의심했냐는 듯 환호성을 지르며 잔치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잔치판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최 씨 아지매는 술잔을 기울이는 둥 마는 둥 하며 따가운 시선을 오로지 순이와 그녀의 보자기에게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상석에 앉아서도 그 낡은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시도 손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한 손으로는 보자기를 잡고 있었고 누가 와서 술을 따라도 보자기를 쥔 손은 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씨 아지매는 입꼬리를 비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저기엔 뭔가 구린 게 들어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신주단지 모시듯 할 리가 없지. 혹시 읍내에서 도둑질이라도 해서 도망친 건 아닐까? 아니면 첩으로 들어가서 본처를 해코지하고 저주 섞인 물건을 들고 온 걸 수도 있어. 그녀의 상상력은 질투를 양분 삼아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고 그것을 사실인 양 믿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놀이 붉게 물들 무렵 술기운이 오른 마을 사람들 사이로 최 씨 아지매가 슬그머니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아니 순이 아씨, 아니지, 이제 마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같이 천한 것들도 오랜만에 고향에 오면 때때옷 입고 뽐내기 바쁜데 마님께서는 어찌하여 그 더러운 걸레 뭉치를 그리도 애지중지하십니까? 그 안에 금송아지라도 들었소. 아니면 뱀이라도 들었소. 최 씨 아지매의 도발적인 질문에 왁자지껄하던 잔치마당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순이의 입만 쳐다보았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던 것을 최 씨 아지매가 대신 물어주었기에 내심 그 대답을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순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지매 오랜만입니다. 이것은 제게 보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밤이 깊고 마음이 차분해지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이의 대답은 오히려 최 씨 아지매의 의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보물보다 귀한데 보여줄 수는 없다.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람. 마을 사람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내보이지 못할 것이라면 그것은 필시 부정한 물건이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물건임이 틀림없어. 최씨 아지매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몇몇 마을 사람들도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러고 보니 기분 나쁘게 생겼어. 저런 걸 들고 마을에 들어오면 부정이 탈지도 몰라.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순이를 모시고 온 집사가 나서서 제지하려 했으나 순이는 손을 들어 그를 말렸습니다. 그녀는 슬픈 눈으로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굶어 죽어가던 가족을 위해 자신을 팔아 떠났던 그날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던 그 따뜻했던 이웃들이 이제는 낯선 부자가 되어 돌아온 자신을 경계하고 시기하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그리고 세월이 사람들의 마음을 팍팍하게 만들었음을 알기에, 그리고 자신 또한 그 세월 속에서 겉모습이 변해버렸음을 알기에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의 보자기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 돌멩이의 의미를, 나의 20년 세월을 지금 이 소란 속에서 꺼내 보일 수는 없어. 최씨 아지매는 순이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보자기를 감싸 앉아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보시오, 찔리는 게 있으니까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것 아니오. 내 저 요망한 보따리 속에 든 것을 기어이 확인해야겠어. 우리 마을에 재앙을 몰고 올 물건일지도 모르는데 그냥 둘 수는 없지.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순이가 앉아있는 대청마루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하인들이 앞을 막아섰지만 비켜라 이놈들아, 내 고향 땅에서 내가 못할 짓이 뭐냐 하며 악을 써댔습니다.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즐거웠던 재회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가을밤의 차가운 바람이 횡하니 불어와 마당의 횃불을 일렁이게 했고 순이의 그림자는 마치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이 소란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조용히 그러나 무거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보따리 어쩐지 낯이 익어. 흙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옛날 우리네 어머니들이 쓰던 기저귀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최씨 아지매의 고함에 묻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다가오는 최씨 아지매를 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모진 세월을 견뎌내고 금이 환향했건만 고향에서의 첫 밤은 이토록 차갑고 날선 의심으로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품속의 보자기는 여전히 묵직하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전해지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 흔들리는 불빛 아래에서 순이와 최씨 아지매의 시선이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밤바람이 횃불을 거세게 흔들어대며 마을의 공기를 차갑게 식히고 있었지만 잔치상이 벌어진 마당 한가운데는 사람들의 뜨거운 입김과 달아오른 열기로 인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순이의 귀향을 축하하며 웃음꽃을 피우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술기운과 더불어 알 수 없는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최씨 아지매가 던진 의혹의 돌멩이는 잔잔하던 호수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시기심과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넉넉하게 차려진 고기와 술을 배불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은 감사의 빛을 잃고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이가 입은 비단 옷의 값어치를 가늠해보다가 이내 그녀가 품에 꼭 안고 있는 그 볼품없는 보자기로 시선을 옮기며 수군거렸습니다. 마치 그 보자기 안에 자신들이 평생 만져보지 못한 보물이 들어있거나 혹은 마을 전체를 삼켜버릴 재앙이 들어있기라도 한 것처럼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최씨 아지매는 사람들의 동요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더욱 목소리를 높여
분위기를 몰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쇠를 긁는 듯 날카롭고 표독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옛말에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 사람 마음이라 했소. 저 순이가 20년 전에는 효녀 소리를 들으며 떠났을지 몰라도 강산이 2번이나 변하는 동안 밖에서 무슨 험한 꼴을 당하고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소. 부자가 되어 돌아왔다면 금이 환영하여 금덩이를 내놓는 것이, 도리지 저런 흉물스러운 걸레 뭉치를 들고 와서 우리를 농락하려 들다니 이는 우리 마을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그녀는 삿대질까지 해가며 순이를 몰아세웠고 그 기세에 눌린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최씨 아짐의 말이 일리가 있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저리 숨기지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습니다. 마루 위에 앉아있던 순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으나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 애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년 전 가족을 살리기 위해 팔려가던 그날, 자신을 배웅하며 눈물을 흘려주던 그 순박하고 정 많던 이웃들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는 질투와 의심의 눈이 먼 낯선 사람들만이 가득했습니다. 가난이 죄인지 세월이 야속한 것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순이는 변해버린 고향 인심이 서러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품속의 보자기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이 안에 든 것은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자신의 지난 세월이자 잊지 말아야 할 초심이었기에 함부로 호기심의 구경거리로 전락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아짐에 제발 진정하십시오. 이 보따리 안에는 여러분을 해칠 물건도 여러분이 탐낼 물건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저 제 개인적인 사연이 담긴 물건일 뿐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그냥 넘어가 주시고 날이 밝으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고 흥분한 최씨 아지매에게 순이의 간곡한 부탁은 쇠귀의 경읽기나 다름없었고 오히려 그녀의 화를 돋우는 불쏘시개가 될 뿐이었습니다. 흥사연은 무슨 얼어 죽을 사연. 핑계 대지 말고 당장 그 보따리를 풀어 해치란 말이다. 네가 정 떳떳하다면 우리 앞에서 못 보여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최씨 아지매는 씩씩거리며 신발을 신은 채로 대청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섰습니다. 순이를 호위하던 하인들이 기겁하여 달려들어 막아서려 했지만 최씨 아지매는 이놈들아, 내 나이가 60이다. 내 놈들이 감히 어른 몸에 손을 대려느냐 하며 악을 쓰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마을에 어른 대접을 받는 노인네가 몸으로 밀고 들어오니 하인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쭈뼛거리는 사이에 최씨 아지매는 기어이 순이의 코앞까지 다가가고야 말았습니다. 잔치판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해버렸고 술상을 업고 일어난 마을 청년들과 흥분한 아낙네들이 마루 주변으로 몰려들어 웅성거렸습니다. 개 중에는 보여줘라 보여줘 하며 소리치는 이도 있었고 아무리 그래도 남의 물건을 억지로 뺏는 건 아니지 않나 하며 말리는 신용을 하는 이도 있었으나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씨 아지매를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심 그 보따리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은밀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 안에 순이가 훔쳐온 폐물이라도 들어있다면 그것을 빌미로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계산이 깔린 침묵이었습니다. 순이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고립감을 느끼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최씨 아지매의 번들거리는 눈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씨 아지매는 순이의 겁먹은 표정을 보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어 보자기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이리 내놔라. 내가 직접 확인해서 내년에 가면을 벗겨주마. 거친 손길이 순이의 가슴팍으로 훅 들어왔고 순이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어 그 손길을 피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순이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최씨 아지매는 더욱 약이 올라 덤벼들었고 두 여인 사이에는 엎치락뒤치락하는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고운 비단 저고리에 고름이 풀어지고 머리 장식이 흐트러졌지만 순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온몸을 웅크려 보자기를 지켜냈습니다. 하인들이 다시 달려들어 최씨 아지매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그녀는 순이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며 바락을 해대는 통에 떼어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소란스러운 마당의 한쪽 구석에서 이놈들 다들 썩 그만두지 못할까 하는 호랑이 같은 호통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엉겨붙어 싸우던 사람들의 동작이 일순간 멈추었고 시선이 소리난 쪽으로 쏠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 나오는 이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박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고 백발이 성성했지만 젊은 시절 마을 이장을 지내며 꼿꼿하기로 유명했던 기가에는 여전히 살아있어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다리를 지팡이에 의지한 채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와 최씨 아지매와 구경꾼들을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내 놈들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온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는커녕 도둑 취급을 하며 짐을 뒤지려 들다니 천벌이 두렵지도 않느냐. 박노인의 일갈에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몇몇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노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다 기억한다. 20년 전 우리 마을이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저 순이가 제 몸을 팔아 쌀 한 가마니를 보내준 덕에 너희들이 목숨을 부지하지 않았더냐. 그때 그 쌀로 끓인 죽을 받아 먹으며 눈물 흘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배부르고 등 따숩다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드느냐. 에잉 제시야. 박노인의 꾸지람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박노인의 말에 왈칵 눈물을 쏟으며 흐느꼈습니다. 자신을 기억해주고 자신의 희생을 알아주는 이가 아직 고향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씨 아지매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노인의 말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했는지 오히려 더욱 도끼를 품고 대들었습니다. 영감님, 노망이 나셨소. 옛날 이야기는 해서 못하오. 지금 중요한 건 저 여자가 수상쩍은 물건을 들고 와서 마을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은혜는 무슨 은혜지가 좋아서 간 거지. 누가 등 떠밀어 보냈소. 저 안에서 사람 해치는 독약이라도 나오면 영감님이 책임지실 거요. 최씨, 아지매의 뻔뻔한 억지에 박노인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고 지팡이를 쥔 손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는데 박노인의 권위보다는 눈앞의 자극적인 싸움 구경과 최씨 아지매의 선동이 더 흥미롭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군중 심리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한번 불붙은 의심과 관계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술 취한 남정네 하나가 비틀거리며 나서서 거들었습니다. 최씨 아지마의 말이 맞소. 우리도 알 권리가 있지. 마님 그 보따리 한번 시원하게 까보슈. 별거 아니면 우리가 사과하면 될 거 아니오. 그러자 여기저기서 맞소 보여주쇼. 안 보여주는 거 보니 진짜 구린 게 있나 보네 원 하는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박노인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이미 이성을 잃은 군중들의 아우성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박노인을 바라보았지만 노쇠한 그가 홀로 이 성난 파도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임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험악해져 이제는 최씨 아지매뿐만 아니라 몇몇 안악들까지 합세하여 마루 위로 올라오려는 기세였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어떤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일어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품에 안긴 보따리에 집중되었고 소란스럽던 장내가 순간적으로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잠겼습니다. 순이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탐욕과 호기심으로 일그러진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똑똑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보고 싶으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보따리를 푸는 순간 여러분은 오늘 밤 보인 이 추태를 평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순이의 서슬퍼런 경고에 사람들은 잠시 주춤했으나 최씨 아지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겁주기는 어디 한번 대단한 보물 구경 좀 해보자.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묶은 매듭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에게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땀과 눈물과 한이 서린 그 물건을 이제 이 소란스러운 구경꾼들 앞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원통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밤새도록 시달릴 것이 뻔하고 자신을 지켜주려는 박노인마저 험한 꼴을 당할까 두려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듭은 낡아서 헐거워져 있었지만 순이의 손끝에서는 청음망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매듭을 하나 풀자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목을 길게 뺐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순이의 손끝을 비추었고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해져서 풀벌레 울음소리만이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최씨 아지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눈을 번들거리며 바로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어서 열어봐. 그녀가 재촉하자 순이는 질끈 눈을 감고 마지막 매듭을 잡아당겼습니다. 스르르 낡은 무명천이 힘없이 풀어지며 보자기의 입구가 열렸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그 안에서 찬란한 금빛이 쏟아져 나오거나 아니면 끔찍한 저주의 물건이 튀어나올 것이라 기대하며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보자기 틈새로 보인 것은 어두컴컴한 돌덩이의 일부분뿐이었습니다. 최씨 아지매는 실망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게 뭐야, 시커먼 돌멩이잖아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믿을 순 없다는 듯 손을 뻗어 보자기를 확 젖혀버렸습니다. 그러자 보따리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이 와르르마루 바닥으로 쏟아졌는데 굴러떨어진 것은 정말로 아무런 장식도 없는 그저 길바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못생기고 시커먼 돌멩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돌멩이는 투박한 소리를 내며 굴러가다 순이의 발치에 멈춰 섰습니다. 그 돌멩이 주변으로는 오랜 세월 순이의 주머니 속에서 묻어난 부스러기와 먼지들이 함께 떨어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돌 정말 그냥 돌멩이라고 저걸 저렇게 목숨 걸고 지켰단 말이야. 허탈함과 황당함이 섞인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최씨 아지매는 자신의 예상이 빗나가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야. 설마 금덩이에 흙칠을 해놓은 거 아니야? 아니면 이 돌 속에 보석이라도 박혀 있는 거야.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돌을 집어들고 바위에 내리치려는 듯이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돌덩이 때문에 내 체면을 구겼단 말이냐. 그녀가 돌을 내던지려는 찰나 순이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최씨 아지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그건 내 목숨과 같은 거야. 제발 그 돌만은 건드리지 마. 귀부인의 채통도 잊은 채 매달리는 순이의 모습은 처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최씨 아지매도 흠칫 놀라 멈칫했고 마당에 있던 사람들도 비로소 뭔가 심상치 않은 사연이 있음을 직감하고 조용해졌습니다. 순이는 최씨 아지매의 손에서 돌을 빼앗아 다시 가슴에 품고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그 못생긴 돌멩이도 함께 떨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싸늘한 가을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가며 횃불을 꺼질 듯이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잔치의 흥겨움은 사라지고
탐욕과 의심이 지나간 자리에는 씁쓸한 적막과 죄책감만이 남았습니다. 박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며 혀를 찾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돌멩이를 껴안고 우는 순이의 울음소리만이 밤하늘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지만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왜 저토록 고귀한 마님이 저 하찮은 돌덩이 하나에 목숨을 거는지, 그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자리를 뜰 수 없을 것 같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눈물 젖은 얼굴을 들어 멍하니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돌멩이에 얽힌 길고 긴 이야기를, 자신의 20년 세월을 들려주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마당에 흐르던 차가운 밤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순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든 후에는 깊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횃불이 타닥거리며 타오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로 사람들은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그 시커먼 돌멩이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였지만 순이가 흘린 눈물에 젖어 달빛 아래에서 묘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은보화의 화려한 빛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찔러오는 서글프고도 묵직한 빛이었습니다. 흥분하여 날뛰던 최씨 아지매조차 그 기묘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치며 입을 다물었고, 호기심에 눈이 멀었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한 듯 얼굴에 당혹감이 번져갔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다시 집어들어 흙을 털어내고는 자신의 저고리 소매로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마루 기둥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짓물러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어 마치 세상을 다 품은 바다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돌멩이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고 멍하니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마을 분들, 이 돌이 그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하찮은 돌덩이로 보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발에 채이면 걷어차 버리는 그런 돌입니다. 하지만 제게 이 돌은 지난 20년간 저를 지탱해준 아버지이자 어머니였고, 제가 돌아와야 할 유일한 이유인 고향 그 자체였습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밤공기를 타고 사람들의 가슴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20년 전 쌀 한 가마니에 팔려가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너무나 무섭고 서러워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울음을 삼키며 땅을 내려다보았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못생긴 돌멩이였습니다. 둥글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아서 사람들의 발길질에 이리저리 치이다가 구석에 처박혀 있던 이 돌이 마치 저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순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돌멩이를 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래서 주었습니다. 이 차가운 돌이라도 품고 가면 고향의 온기가 조금은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읍내 부잣집에 높은 담장 안에 갇혀 매일 밤 매를 맞고 찬물에 손을 담그며 울 때마다 저는 주머니 속에 이 돌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뜨거운 여름날 냇가에서 놀던 기억이 떠오르고 아버지의 거친 손마디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순이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이 돌을 입에 물어보기도 했고, 서러움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을 때는 이 돌을 벽에 대고 제 머리를 찌으며 울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비단 옷을 입고 꽃신을 신을 때 저는 이 돌 하나를 친구 삼아 거울 삼아 제 마음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 돌이 닳고 닳아 반들반들해질 동안 제 손발도 거칠어졌고 제 마음에도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신 금덩이는 아니지만 이 돌에는 제 피와 땀, 그리고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물보다 귀하지 않겠습니까? 순이의 말에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팍팍한 삶에 찌들어 잊고 살았던 정이라는 것이 순이의 절절한 사연을 통해 사람들의 메마른 가슴을 적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 아짐에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남을 시기하고 헐뜯으며 살아왔지만 오늘처럼 자신의 마음이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쫓았던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남의 불행이었지만 순이가 지켜온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었습니다. 최 씨 아짐에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 어둠 속으로 숨고 싶었으나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빈 껍데기 같은 욕심만 가득 쥔 그 손이 돌멩이 하나에 온 세상을 담아온 순이의 손보다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내가 미쳤지 미쳤어 하는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고 서 있던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적을 깼습니다. 순이야, 이 못난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우리 마을 사람들이 가난에 눈이 멀고 욕심에 귀가 막혀 내 귀한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큰 죄를 지었다. 네가 가져온 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람의 돌이요 고향의 혼이다. 박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순이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 사죄를 하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숙이며 잘못했습니다 마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순이를 도둑 취급하며 몰아쓰던 그 살벌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당은 참회와 감동의 눈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순이는 황급히 마루에서 내려와 박노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르신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제 고향, 제 집에 돌아오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잊지 않고 반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제 오해는 풀렸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순이는 따뜻한 미소로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떠한 원망도 미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통의 세월을 통해 남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고 그 돌멩이처럼 단단하면서도 둥근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음식이 다 식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 눈물은 거두시고 이 술과 고기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 돌멩이를 보며 꿈꿨던 날은 이렇게 다 같이 웃으며 배불리 먹는 날이었습니다. 순이의 넉넉한 인심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잔치는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 분위기는 아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시끄러운 고함과 탐욕스러운 눈빛은 사라지고 서로에게 술을 권하며 덕담을 주고받는 차분하고 정겨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순이가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그 맛이 유난히 달고 구수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 씨, 아짐에도 구석진 자리에 앉아 누군가 건네준 국밥 한 그릇을 눈물과 함께 삼키며 자신의 지난 날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평온하게 지켜보며 무릎 위에 돌멩이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웠던 돌멩이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온기와 순이의 천이 더해져 따뜻한 온돌처럼 훈훈해져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더욱 총총하게 빛나고 마을을 감싸고 도는 바람 소리도 이제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그들의 손에는 순이가 나누어준 고기와 떡이 들려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큰 깨달음과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당을 정리하고 하인들도 물러가자 순이는 홀로 남아 옛집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문고리를 잡고 통곡하던 그 방문이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고 낡았지만 순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순이가 돌아왔어요. 그녀는 작게 속삭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오랫동안 비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낯익은 흙내음과 나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것은 기억 속에 살아있던 아버지의 냄새였고 어머니의 품 냄새였습니다. 방 안은 썰렁했지만 순이는 미리 군부를 지펴둔 아랫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비단 방석도 두꺼운 요도 깔지 않고 그저 장판이 조금 그을린 그 따뜻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검은 돌멩이를 꺼내어 방바닥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아랫목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가 텅 빈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긴 여행을 마친 나그네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내는 안도의 한숨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돌멩이는 제자리를 찾은 듯 방바닥의 온기를 빨아들이며 금세 뜨끈해졌습니다. 순이는 그 돌멩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 옆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20년 만에 눕는 고향집의 방바닥은 딱딱했지만 구름 위에 누운 듯 편안했습니다. 이제 너도 쉬어라. 나도 좀 쉬어야겠다. 순이는 돌멩이에게 말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읍내의 화려한 저택에서도 비단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늘 가위 눌리고 불안했던 잠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낡은 초가집에 그을린 천장을 바라보며 눕는 이 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였습니다. 문창호지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었고 풀벌레 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순이는 손을 뻗어 돌멩이를 쥐었습니다. 그 돌을 통해 전해지는 땅의 기운이, 마을의 기운이 그녀의 몸속으로 스며들어 지난 세월의 피로를 씻어내리는 듯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들이 밥을 먹고 웃고 떠들던 그 옛날의 환영이 아른거리며 순이의 입께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파르르 떨게 했지만 순이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튼튼한 집 한 채가 지어져 있었고 그 집의 주춧돌은 바로 이 못생긴 돌멩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좇아 밖으로 돌 때 가장 낮고 천한 것을 품어 가장 귀한 것을 지켜낸 순이의 지혜가 오늘 밤 이 작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최씨, 아지매의 시기심도 마을 사람들의 의심도 그리고 지난날의 배고픔과 서러움도 이제는 모두 저 문 밖의 어둠 속으로 녹아 사라졌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고향의 흙냄새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온 돌멩이와 그리고 다시 소녀의 얼굴로 돌아간 순이의 편안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순이의 눈꺼풀이 천천히 무거워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10살 소녀가 되어 가뭄이 거치고 풍년이 든 황금 들판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들리고 동생들이 언니를 부르며 달려오는 그 꿈결 같은 풍경 속으로 순이는 깊이 아주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돌멩이는 그녀의 손 안에서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내뿜으며 이 효성 지극하고 마음 깊은 여인의 단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깊은 정적에 잠겼고 느티나무는 묵묵히 그 밤을 지키며 돌아온 딸을 품은 낡은 초가집 위로 잎사귀를 떨구어 덮어주었습니다. 긴긴 세월을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비단 순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잊혀가던 소중한 마음들이 투박한 돌멩이 하나에 실려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 들려드린 이야기 흉년 든 해에 팔려간 소녀와 돌멩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겉모습보다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보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지낸 투박한 진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돌멩이 하나 품고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십시오.